자, 오늘 또 한번 해보세. 아유, 고내민 양. 자, 오늘은 40쪽을 먼저 슬쩍 하고 40쪽을 슬쩍 하고 42쪽 갈게요. 40쪽에 영상이 올라갔죠. 그래서 뭐만 올라갔지? 그래서 눈길만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 앞에 그 3위인곡은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되니까 정리하고 42쪽을 가볼게요. 오케이. 좋아. 자, 어디? 3위인곡 한번 해보자. 3위인곡. 요거 요렇게 끝나죠? 사자 끝나고 민 이렇게 되지. 사는 뭐냐면 생각사자입니다. 고전에서 생각한다는 건 다 뭘 의미한다? 이런 그리움입니다. 뭔가를 그리워하고 있군요. 오케이. 그럼 미인은 어떤 걸 미인이라고 하죠? 지금의 현대어처럼 예쁜 여자 이것도 있지만 그 당시 조선시대의 미인이라 함은 자기 위치에서 가장 긍정적인 걸 다 미인이라고 칭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철은 신하니까 뭐겠어요? 신하 입장에서 가장 긍정적인 건 뭐야? 임금이겠죠. 임금. 이런 거. 물론 남자 입장에선 예쁜 여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긍정적인 걸 미인이라고 칭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라면 뭐겠어요? 아니 뭘 나야지. 야 대학 합격 뭐 이런 거 되겠죠? 대학 합격 이 정도 되겠지. 뭘 나를 왜 찾아. 자, 가사는 세 단계로 했죠. 어떻게? 서사, 분사, 결사에서 나눴죠. 서사, 분사, 결사 나눠보자. 나는 원래 어디 있었죠? 나는 원래 광안전에 있었어요. 광안전에. 그런데 이건 달나라의 궁궐인데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짓고 어디로 내려와요? 어디로 내려와? 하계로 내려오죠. 인간 세상을 얘기합니다. 달나라의 궁궐에는 임금과 함께 있었던 곳이니까 이놈은 초긍정이겠지. 그런데 인간 세상에 나왔더니 어떻게 써요? 임금이 없죠? 님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 여기는 부정적인 거네. 그럼 하계에 내려와서 나는 어떠냐면 늘 눈물과 한숨으로 지냅니다. 이거만 엄청난데요.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니까 슬퍼요 이런 얘기네. 그냥. 그러면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그렇죠. 그거를 적강이라고 하죠. 죄를 짓고 내려오는 건 적강하죠. 자, 서사였다면 이제 분사로 가볼까? 자, 분사. 자, 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님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 그 계절에 맞는 핵심 단어들만 꿰뚫고 있으면 됩니다. 자, 봄에 해당하는 단어는 뭐 있었지? 내 눈에 위에 뭐가 보여? 이런 매화가 보이죠? 매화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꽃이잖아. 그죠? 그럼 매화를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건 뭐야? 나 지조와 절개가 있어요. 난 당신만을 사랑해요. 이거잖아.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거네? 그러니까 뭐야 이건? 님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겠다. 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여름의 핵심 단어도 뽑아내야 되죠. 여름의 핵심 단어는 뭐지? 내가 님을 위해서 뭘 만들어? 그렇지. 옷을 만들죠. 옷을 만들어. 근데 옷은 예쁘기도 하지만 임금이 입을 만한 격식도 갖췄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님에 대한 뭐겠어요? 님에 대한 일종의 정성이겠죠. 아름다운 옷이기도 하고요. 님에 대한 격이 있는 옷이야. 다음 가을로 넘어가서 핵심어를 뽑아야겠네. 가을에는 뭐가 준비됐어? 가을에는 햇볕. 좋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비유적인 표현으로? 햇볕이 아니라 달빛. 그렇죠. 청광이었죠. 이것을 의미하는 건 달빛입니다. 달빛. 지금은 가로등이 있어서 밤에 밝지만 조선시대는 가로등 없잖아. 그러니까 밤에 가장 밝은 건 달빛입니다. 즉 어두운 곳을 밝히는 거니까 이건 뭐라고 했어? 선한 정치. 그죠? 그러니까 선정에 대한 소망 정도? 임금님, 내가 선정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요. 나를 불러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정도.
겨울에는요. 겨울은 춥다. 그러니까 뭐 햇볕이 있겠죠. 햇빛은 시각, 햇볕은 촉각. 그죠? 그게 뭔데? 그렇지. 양춘이었죠. 양춘. 양춘은 햇볕입니다. 따뜻한 거야. 임금이 추울까봐 햇볕을 준비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겠어요? 님에 대한 뭐라? 님에 대한 정성 정도 되겠죠? 추울까봐 준비했어요. 그러면 서사에서는 광안전 하계 이것만 체크 딱 하면 되고요. 본사에서는 매화가 나오는 지점 찾아야 되고 옷이 나오는가 그 부분이 여름이고 청광 나오면 그 부분이 가을이고 양춘 나오면 그 부분이 겨울이야. 요 놈을 찾아내야 돼. 다음 결사. 자, 결사는 나는 님과 영원한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현실에서의 사랑은 기본이고 죽어서도 당신과 사랑하고 싶대. 그게 영원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 죽어서 뭐가 되고 싶어요? 호랑나비, 즉 범나비가 되고 싶대요. 그럼 화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범나비는 동그라미겠지, 그치? 그런데 범나비가 되면 자유롭게 날아가서 님한테 갈 수 있는데 그냥 가진 않겠대. 뭘 묻혀서 가? 그죠? 뭘 묻혀가? 날개에 향기를 묻혀가겠대요. 향기를 묻혀간대요. 그러면 향기는 도대체 뭐냐? 님에 대한 사랑이겠죠? 님에 대한 사랑 가득히 담아서 갈게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게 바로 삼위인곡 전체 얘기입니다. 빨랑빨랑 필기. 다 했어? 자, 그럼 우리 제시문 살짝 보니까 뭐 나와? 청광 나왔죠? 5번째 줄에. 그럼 청광에 동그라미 치란 말이야. 아, 이건 가을 얘기구나. 그 다음 밑으로 갔더니 또 뭐 보여? 양춘 보이죠? 양춘 동그라미. 아, 겨울이구나. 그렇다면 가을과 겨울이 나온 거야. 됐니? 됐고. 자, 3위인공이 나왔으니까 어차피 하나 더 공부해야죠. 3위인공 나왔으니까 3위인공을 쓰고 나서 2년 후 하나를 더 씁니다. 그게 뭐야? 그게 송미인곡입니다. 송미인곡. 2년 후에 속편을 쓴 거야. 송미인곡이라는 이 속이라는 게 뭐냐면 속편. 3위인곡의 속편이에요. 이런 얘기네. 그러면 3위인곡의 속편 한번 해보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사는 서사, 본사, 결사로 끊어서 핵심만 외워달라고 그랬죠. 전체 다 못 외워요. 그러면 어디? 얘도 서사, 본사, 결사 추려보자. 서사. 자, 아까 3위인곡은 혼자 주구장창 얘기하는 독백체였습니다. 이놈은 독백체입니다. 혼자 주구장창 얘기했던 독백체라면 송미인곡은요 2명이 나와서 대화를 할 겁니다. 대화체입니다. 가장 큰 차이입니다. 3위인곡은 혼자 지 혼자 주구장창 얘기하는 독백체라면 송미인곡은 이제 대화를 주고받을 거야. 대화체입니다. 자, 그럼 편의상 갑녀와 을려라고 해보자. 갑을 병정할 때 갑녀, 을려입니다. 갑녀가 저 하늘에 있는 신선인데요. 선녀인데 을려를 인간 세상에 봅니다. 야! 너 원래 백옥경에 있어야 되는데 백옥경을 떠난 이유를 물어봅니다. 떠난 이유입니다. 백옥경은 아까 3위인곡에서 광안전과 같은 겁니다. 임금을 모셨던 달나라의 궁궐이야. 야, 너 원래 백옥경에 있었는데 왜 떠났지?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을려가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원래 백옥경에서 임금을 모셨는데 내가 아양과 교태를 너무 지나치게 했어. 아양과 교태가 지나쳐서 오빠 꺼져! 혼났대요. 그래서 너무 이별했네. 그럼 요게 뭐야? 이별 원인이죠. 그죠? 웬만큼 해야 되는데 너무 지랄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아양과 교태를 지나치게 하지 않았다면 임금과 함께 있었을 거잖아. 내 탓이네. 그러면 누구를 원망할 수 있어 없어? 원망할 수 없죠. 내 탓이니까. 원망할 수 없대요. 당연한 거겠죠? 내 탓이지. 내가 오빠 이렇게 안 했으면 쫓겨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 뒤에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합니다. 분명히 내 탓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다 조물주의 탓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탓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조물주의 탓이라고 마음이 변했네. 아,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야, 이 조물주 이 나쁜 새끼야! 이런 욕하는 게 아니고 조물주가 나를 만들 때 18살까지만 너는 님과 행복하게 살도록 만든 거야. 원래 창조할 때.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바로 그래, 주어진 운명에 순응해야지 이겁니다. 운명에 순응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내 주어진 운명이 여기까지였구나. 이 운명에 순응하겠다는 거지. 야, 나쁜 새끼야! 이런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서사했고, 자, 그러면 이제 본사로 가볼게요. 조금 더 지워야겠다. 자, 요번에는 본사 해볼게요. 본사. 아까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3인곡은 진행했다면 얘는 대화체라고 그랬죠? 을려가 내 탓이요라고 하니까 감녀가 좀 불쌍하겠지. 내 탓이에요 하면 그래 네 탓이야 병신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야. 아유 그런 생각하지 마 라고 나름대로 위로를 해줍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야 그런 생각하지 마 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을려가 다시 감녀에게 이제부터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들어줄래? 라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만약에 유배지 않았으면 추울 땐 이불도 덮어주고 더울 땐 부채질도 해주고 아침에 밥도 해주고 그 다음에 간식도 갖다 줘야 되는데 이거 잘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즉 님에 대한 걱정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추울 때 이불을 잘 덮고 주무시며 배고플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으로 걱정하다가 이제는 행동을 옮깁니다. 나 이렇게 앉아서 걱정만 할 수 없어. 난 님 보러 갈 거야. 어디로 가냐면 높은 매로 올라갑니다. 높은 매라 하면 산을 얘기하는 거죠. 높은 산에 이렇게 짠 하고 오는 거예요. 여자니까 치마 입힐게요. 짠 하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 높은 산에 와서 이렇게 보면 님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높은 매 이것은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곳이네요. 그런 줄 알고 왔는데 이 하늘에 구름과 안개가 가득한 겁니다. 그러면 앞이 안 보이겠네. 그럼 구름과 안개 때문에 님을 못 보는 거니까 얘가 뭐야? 나쁜 놈이구나. 그죠? 정치적인 적이군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정적이라고 합니다. 연적은 뭐냐면 사모할 연자입니다. 사랑의 적.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연적 많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서 실패. 높은 산에 올라갔지만 결국 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기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높은 매에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요. 장소를 이동할 건데 어디로 갈 거냐면 요번에는 물가로 한번 가봅니다. 물가. 왜냐면 배를 타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그럼 물가는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공간이겠네. 그런데 여기에 와서 백길로 님이 오는가 라고 이렇게 보려고 했더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 배가 뜨지 않잖아. 그러니까 파도도 너무 센 거야. 파도 강이니까 뭐 파도까지는 아니고 물결이 너무 센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배가 올 수가 없군요. 그럼 바람과 물결도 역시 뭐야? 정치적인 적인 정적이군요. 그러면 또 실패했네. 산에 가도 실패, 물가로 가도 실패하셨네요. 자, 세 번째. 산에 올라갔다 물가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힘이 너무 빠진 거야. 그래서 잠이 듭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이제 누굴 봐요? 님을 만납니다. 꿈속에서 님을 만납니다. 꿈속에서 님을 만나면 난 님 만나면 이런 얘기 해야지 다 준비했거든요. 막상 만나니까 막 목이 베이는 거야. 너무 기뻐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할 말을 못해서 이제 얘기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뭐가 나와? 꼭끼우 개성 소리가 납니다. 닭개자입니다. 그러면 이 개성이 뭐야? 방해물이군요. 이런 젠장! 산에 가도 못 만나. 물가로 가도 못 만나. 꿈속으로 가도 못 만나. 다
못 만나게 됐네요. 자, 그래서 이제 결사로 가볼게요. 뭐라고? 준용이 씨. 자, 결사로 가볼게요. 여기 지울게. 여기 지울게. 이렇게 하자. 자, 산에 가도 못 만나고 물가로 가도 못 만나고 꿈에서도 못 만나니까 에휴, 이승에서 못 만나겠구나. 차라리 죽어서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아까는 다 감녀가 먼저 다 얘기했는데 요번에는 을녀가 먼저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해봤더니 감녀야, 산에 가도 못 만나고 물가에 가도 못 만나고 꿈속에서도 못 만나니까 차라리 나는 죽어서 뭐가 될 거야? 나골이 되고 싶답니다. 그럼 을녀가 되고 싶다라는 거니까 나골은 동그라미겠죠? 지는 달. 달빛은 어디서?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달빛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아까 나골인데 아까 삼위인곡에선 범납이 있었죠. 서로 연결할 수 있네. 감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골이 된다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 야, 내가 생각할 땐 나골도 좋긴 한데 그거보다 굳은 비가 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합니다. 즉 나골의 긍정의 크기가 요만하다면 감녀의 생각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굳은 비가. 그러면 동그라미 크기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 나골을 소극적 사랑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소극적 사랑. 그러면 굳은 비는 크니까 적극적 사랑이라 해볼게. 적극적 사랑. 그럼 왜 소극적 사랑이냐? 사랑함을 표현하는 게 나골은 눈으로만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시각적 이미지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굳은 비는 비 내리는 건 비 내리는 모습 볼 수 있죠. 시각으로도 볼 수 있죠. 그다음 두 번째, 빗소리 들리죠. 청각. 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축축하죠. 촉각. 그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나골 같은 경우는 시각적인 이미지로만 전달한다면 굳은 비는 시각, 청각, 촉각을 동원해서 나의 마음을 전달하겠지. 그럼 내 마음이 훨씬 더 잘 전달되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 사랑이겠죠. 야, 얼른 체크. 그럼 삼위인곡과 속미인곡은 가사는 서사, 본사, 결사로 나눴었고 두 개의 차이를 한번 했네요. 저놈만 머릿속에 꽝 집어넣습니다. 됐냐? 네. 오예. 넘겨서 42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42쪽. 42쪽은 뭐냐? 날개. 날개 맞아? 자, 날개. 자, 날개라고요. 날개. 첫 번째, 날개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의식의 흐름 기법을 이용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을 이용합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 의식의 흐름이라는 건 사실은 저거 철학 용어라고 합니다. 즉 의식이라는 건 강물 같대요. 그러니까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똑같대요. 그러니까 강물에 흘러가는 모습을 규정할 수 없죠. 사람의 의식도 규정할 수 없대요. 그런 의미에서 의식의 흐름이 돼요. 그럼 의식의 흐름은 글 자체가 논리적인 전개가 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전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의식의 흐름은 논리적인 전개와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뚜렷한 사건이 없어요. 뚜렷한 사건의 실체가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쓰는 거니까 뚜렷한 사건의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와 더불어 사건과 사건 사이에 연계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에 어머니 뭐 하시지? 철수는 밥 먹었나? 영희는 뭐 하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사건에 연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건들 사이에 연계성이란 개뿔 없어요. 그럼 이렇게 없는 이런 거, 논리적인 전개도 없고 뚜렷한 사건의 실체도 없고 사건들 사이에 연계성도 없는 이걸 통해서 뭘 하고 싶으냐? 바로 자의식의 혼란을 표현합니다. 자의식의 혼란. 그러니까 나의 생각에 혼란함을 표시하는데 제일 좋더라. 혼란을 그대로 옮긴다. 그대로
옮길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혼란한 마음을 표현할 때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 제일 좋구나. 그렇다면 이 날개도 어떤 혼란한 마음을 표현한 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치, 예림아? 머릿속에 지금 혼란한가 봐. 자, 18번 한번 살짝 봅니다. 문학할 때는요, 보기 박스를 보면서 힌트를 좀 얻어달라고 그랬죠. 얘는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볼게. 날개는 일제강점기 서울을 배경으로 상실된 자아의 회복 의지를 탐색한 소설입니다. 주제를 알려줬네? 밑줄 칠게요. 상실된 자아의 회복 의지 줄 딱 치고, 아, 주제를 아예 알려줬네.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제 내가 누군지 서서히 알아가나 봐요. 이 탐색은 아내의 방, 거리, 경성역, 산 위 벤치, 미스코시 옥상으로 출첵해요. 외출 공간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답니다. 아, 점점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자의식을 찾아가요, 이 말이네. 이 공간들 사이에는 폐쇄된 곳에서 개방적인 곳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옥상은 높은 곳이잖아. 어두운 곳, 내가 살고 있는 데는 깜깜한 방이죠. 어두운 곳에서 점점 밝은 곳으로 대립이 존재하는데, 나는 외출 공간의 변화 과정에서 점점 개방적이면서 상승적인 움직임을 합니다. 개방적이고 상승적으로 갇혀있는 방에서 다 바깥으로 나와서 옥상까지 올라가죠. 이에 상응하여 외출 시간은 밤에서 낮으로, 대낮으로 점점 밝아지네요. 옮겨갑니다. 그리고 밝음의 정점을 가리키는 정오의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주인공의 자아의 회복을 희구하는 기에 이르면서 서사가 종료됩니다. 아, 정오의 사이렌이 울리면서 나를 찾나 봐요. 이런 내용이네. 다 알려줬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는 뭐 인물도라고 해볼까요? 사실은 뭐 등장인물이 한 명밖에 없어서 대표적인 게 아내하고 나잖아. 그래서 인물도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해보자. 시작해볼게요.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박제가 된 천재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박제가 된 천재. 박제한 거 알죠? 새를 박제한다 들어봤죠? 피 다 빼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걸어놓는 거 있잖아. 과학실 같은 데 보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머릿속에 든 건 많은데 아무 실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시 일제시대의 무기력한 지식인입니다. 무기력한 지식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나라는 인간은 일제시대의 어떤 무기력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이런 무기력한 지식인이 아내의 삶에 종속되어 살죠. 그죠? 그래서 아주 밝은 아내의 방이 있고요. 이거와 대조적으로 나의 방이 있습니다. 나의 방. 이미 제 얘기에서 아내의 방은 밝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좀 되게 좀 긍정적이고 활력이 있는 긍정적인 곳이고요. 나의 방은 어둡고 활력이 좀 떨어지니까 부정이라고 해볼게요. 18번 보기 박스에서 알려줬죠?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간다고요. 일단 아내의 방은 무척 밝음입니다. 밝아요. 창문이 있어요. 나의 방은요, 창문이 없어요. 어둡습니다. 아내의 방은요, 뭐냐면 활기가 넘칩니다. 활기와 생명력이 넘친다면, 활기와 생명력이 있는 그런 곳이라면, 나의 방은 활기가 또는 생명력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방에서 나가면 어두운 방에 있던 내가 아내의 방에 와서 놀이를 합니다. 여러 가지 놀이들을 하는데 어떤 놀이를 하죠? 첫 번째, 어떤 놀이에? 그렇죠. 돋보기로 저쪽 햇빛이 들어오니까 돋보기로 어떻게 해서 빛을 모아서 불을 태우기도 하죠. 휴지를 태웁니다. 그러니까 돋보기 장난, 돋보기 놀이라고 할까? 장난할까? 놀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빛을 받아서 거울로 이렇게 빛을 던지는 이런 빛놀이를 에이, 뭐야 이거? 거울 놀이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놀이예요? 아내가 매춘업을 하죠. 몸을 팔죠. 그러다 보니까 화장을 짙게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두루마기 휴지가 나왔는데 두루마기 휴지도 있고 화장품도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화장품을 따서 냄새 맡고 막 하죠. 그죠? 화장품 냄새 맡기. 화장품 냄새 맡기. 뭐 이런 놀이를 합니다.
이런 행동은 다 어떤 행동이냐면 아내가 나를 어떻게 써요? 거의 남편 취급을 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내에 대한 욕망입니다. 아내에 대한 욕망과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가까이 가고 싶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것과 그리움을 표현하는 행동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썼나? 왜 그래? 얘들 왜 그래? 자, 이제 아내의 방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매춘업이 이루어지죠. 매춘이 일어나죠. 방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방이 있고요. 여기에 창문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서 여기가 아내의 방이고 밝은 아내의 방이고 여기가 나의 방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아내가 매춘업을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나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죠? 자, 아내의 매춘입니다. 몸을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방 안에 있는 내가 움직이면 매춘하는데 걸림돌이 되죠? 그러니까 아내는 어떻게 써요? 나에게 뭘 먹이지? 수면제. 수면제 이름이 뭐야? 아달린. 누구 잘 알아, 새끼야. 먹어봤냐? 아달린을 먹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뭘 먹여요? 뭐라고 하면서 줘요? 그죠? 아스피린이라고 하면서 줬죠? 아스피린이라고 하면서 줬습니다. 만약에 아스피린이었다면 이 말은 어떻게 써요? 아내의 어떤 사랑과 애정이죠? 아프니까 약을 챙겨주는 거니까 이것이 사랑과 애정을 상징하는 긍정이라면 아스피린이 그러면 저 아달린은 뭐야? 이걸 먹여서 잠을 재워버리는 거잖아. 나를 속이는 거네. 그러니까 이놈이 의미하는 건 바로 뭐야? 불신이죠. 처음에는 아스피린인 줄 알고 먹었어요. 아스피린이가 좀 졸린가 보다 이렇게 잠을 잤죠? 그러나 어느 순간 어떻게 봐요? 봤더니 어떻게 써? 아달린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 아내가 나를 속였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써? 이제 엇나가기 시작하겠죠? 원래 나는 어둡고 침침한 방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깜깜한 데서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나는 억눌린, 그죠? 아내에게 종속된 삶을 사니까 억눌린 자의식을 상징한다면 그러니까 이 방이라는 이 공간은 부정적인 거죠.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깜깜한 방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 자, 나갑니다. 어디로? 거리로 뛰쳐나가죠. 뭐야, 나가 먹은 건 아달린이었어 하면서 뛰쳐나가잖아. 그럼 여기를 나가는 건 뭐야? 어떤 일종의 탈출 의지겠죠. 방을 탈출해야 되는 탈출 의지.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 거죠. 그죠? 자의식의 회복 의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지만 거리에 뛰쳐나갔다고 해서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완벽한 동그라미는 아닙니다. 자, 그러다가 내가 어디로 나가요? 어디로 갑니까? 미스코시 옥상이죠. 미스코시는 백화점이고요. 영화 암살해 보시면 전지현이 안경하러 간 백화점 있죠. 거기가 미스코시 백화점입니다. 뭘 또 아야 이씨. 그래서 얘는 미스코시 옥상, 백화점 옥상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러면 18번에서 봤듯이 옥상으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써? 더 밝아지고 긍정, 개방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초긍정입니다. 나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의식을 회복하는 공간이네. 미스코시 옥상에 올라가서 뭘 본다고 그랬어요? 정오 사이렌이 울린다고 그랬죠? 정오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써? 아이고 가려워, 아이고 가려워 하죠? 날개야 돋아라, 날개야 돋아라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자의식의 회복이 있죠? 바로 요것이 자의식의 회복. 날개 동글동글. 요거의 전체 얘기다. 왜 시계 보지 마, 이씨. 쟤는 뭐 패백들이냐, 뭐 하냐, 뭐. 여자야, 왜 저래, 저거. 빨리 절 받아줘, 예림아. 너한테 절하잖아. 잘 보이고 싶어서. 자, 우리가 살짝 한번 볼게요, 살짝. 어디 보냐면, 앞부분에 한번 살짝 볼게요, 앞부분.
자, 벼랑간 여기가 어디냐면 아스피린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달린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알았어요. 벼랑간 아득하더니 하마터면 나는 까무라칠 뻔했습니다. 까무라칠 뻔한 이유는 뭐냐면 아내에 대한 배반감 때문입니다. 그죠? 아내에 대한 불신 때문에, 아내에 대한 분노입니다. 나는 그 아달린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산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어떤 내가 누구지? 난 뭐야? 이거 알고 싶은가 보죠. 자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의지적인 행동이겠죠. 지 스스로 올라갔으니까. 인간 세상에 아무것도 보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분노감 때문에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은 거야. 그 다음 기억 좀 볼게요. 나는 길가의 돌창, 핀 구경도 못한 진 개나리꽃. 개나리꽃이 폈는지 지는지도 모른대요. 왜냐면 봄 한철 동안 나는 항상 뭐했어? 아스피린을 먹고 계속 잠만 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폈는지 안 폈는지도 모르는 상태야.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가 볼게요. 나는 주머니에 가지고 온 아달린을 꺼내 남은 6개를 한꺼번에 질겅질겅 씹어 먹어버렸답니다. 왜 그럴까? 아내에 대한 분노, 배신감 때문이겠죠. 이씨 다 먹어버릴 거야. 이씨 이렇게 하겠죠. 먹었으니까 졸리겠죠 또. 쭉 주무실 거고요. 그 다음에 42쪽에 왼쪽 하단에 맨 밑에 미스코시 옥상에다 동그라미 땅 칩니다. 미스코시 옥상이 바로 뭐겠어요? 자의식을 회복하는 공간이죠. 또는 나를 되돌아보는 공간이겠죠. 나는 누구였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었지? 이런 거니까.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걸 안다는 것 자체가 자의식을 회복하는 거니까 미스코시 옥상은 자의식의 회복의 공간입니다. 그 42쪽 오른쪽 상단 갈게요. 나는 거기 아무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온 26회를 회고해봤습니다. 몽롱한 기억 속에는 이렇다 할 아무 제목도 불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요, 아무 제목도 불거져 나오지 않았답니다. 즉 지난 삶을 떠올려 봤는데 의미 있는 삶이 없었던 겁니다. 의미 있는 삶이 아무것도 없어 의미 없이 살아왔습니다. 나는 또 나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넌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을 하기가 싫었습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금붕어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금붕어를 보면서 이제 굳어있는 자의식이 점차 깨기 시작합니다. 굳어있는 자의식이 점차 깨기 시작하는 거야. 특히 뭘 보냐면 금붕어의 지느러미가 이렇게 살랑살랑 움직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굳어버린 자의식이 살랑살랑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점차 자의식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습니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습니다. 내리비치는 5월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드렸습니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냈습니다. 지느러미가 흔들리는 건 의식이, 자의식이 꿈틀대는 겁니다. 이제 나는 뭐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저쪽 밑으로 내려서 미음에서 위로 2줄 올라갈게.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입니다. 절름발이 세모 쳐볼게요. 이 절름발이가 바로 뭐야? 나와 아내와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리한 거죠. 즉 나는 한 발로 설 수밖에 없어. 절름발이니까 혼자 설 수 없는 거야. 즉 아내의 삶에 종속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의식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지. 내가 누군지 알잖아. 나는 아내에게 종속된 삶을 살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의식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 소문자 A에서 밑으로 바로 밑에 이때 뚜 하고 정오의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면서 자의식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했죠. 사람들은 모두 내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닥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있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의 극한 정오입니다.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습니다. 이제 삶의 희망이 꿈틀거리는 거겠죠? 거기서 뭐겠어? 이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하나 봐요. 그 밑에 날개야 다시 돋아라. 일종의 날개는 자유롭고 이상적인 삶이겠죠. 나를 깨닫고 새롭게 살아가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자, 요게 바로 날개였다면
이 날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저런 의식의 흐름 기법에 비슷한 걸 하나만 언급하고 가보자. 3번 유사해 의식의 흐름 기법. 흐름 기법을 하나 찾아보자. 저놈이 나오면 꼭 같이 맞물리는 놈이 있어요. 거시기가 쓴 거시기입니다. 거시기가 쓴 거시기. 자, 뭐가 나오냐면 이거는 좀 역순행적이기도 하고요. 계속 시간이 막 교차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 위에 뭐 쓸 거다. 인민군의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된 나입니다. 나는 인민군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인민군의 포로가 됐으니까 인민군이 어떻게 해서 막 신문도 하겠죠. 너 막 직책이 뭐야? 너 여기 왜 왔어? 막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서 너 인민군에게 협조할 거 안 할 거야? 뭐 협조할 것 같지 않은 거야. 에라이 씨, 너 그럼 총살이다. 입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총살이 결정납니다. 죽여버릴 거야. 총살 유예 1시간입니다. 총살 유예 1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1시간 뒤에 총살 당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라. 너 1시간 뒤에 총살이 하면 정상적이고 이렇게 논리적인 생각을 하고 뚜렷한 사건이 이거 알 수 있나? 막 혼란스러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 기법이 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생각이 막 엉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뭐가 알 거냐면 유예 1시간 동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포로가 되기 직전. 여기다 쓸까? 이렇게 쓸게, 여기다. 자, 1번. 포로가 되기 직전 상황이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추위. 지금 나는 어떤 거냐면, 북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인민군에게 포위가 돼요. 그래서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하고 선임하사 둘이 도망치는 거야. 그러다가 선임하사도 죽고 나 혼자 도망가거든요. 추위와 굶주림 뭐 이런 것들이 또 오고, 그 다음에 선임하사의 죽음 뭐 이런 것들이 막 순서 없이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것도 떠오르냐면 유예한 시간에 두 번째 포로가 됐으니까 신문 과정이 있겠죠? 너 직책이 뭐야? 뭐 이런 거 신문 과정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다음 세 번째는 죽음을 상상합니다. 그러면 총살 당했으면 어떻게 되지? 아플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죽음에 대한 상상. 죽는다는 건 뭐지? 뭐 이런 거. 죽음에 대한 상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총살 당해야겠죠? 인민군에게 총살 당합니다. 그래. 자, 일단 여기는 다 뭐야? 여기는 다 과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현재야. 여기가 현재겠죠? 여기가 현재. 자, 인민군에게 총살을 당합니다. 자, 끌려 나갑니다. 끌려 나가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흰 눈이 너무나 아름답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총살에서 총 빵빵빵 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써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죽는 사람의 시선에서 이렇게 점차 화면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죽었다는 표시잖아. 이 소설은 똑같습니다. 밝은 상태에서 총을 맞고요. 이렇게 봤더니 빨간 피가 흘러가는 거야. 그러다가 그 빨간 피가 점점 안 보입니다. 그 얘기 뭐야? 죽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여기서 붉은 피가 보일 겁니다. 붉은 피. 자, 일단 흰 눈은요 아주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붉은 피는 내가 죽어가면서 흘린 피이긴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무가치한 죽음입니다. 아니, 이 전쟁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이런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런 무가치한 죽음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요놈이었다. 요거의 제목이 뭔지 알아요? 유예? 유예일까요? 유예 1시간일까요? 아니면 1시간일까요? 아니면 오예? 좋아요. 유예. 누구 거예요?
오상원일까요? 오상일일까요? 오상원, 오상일. 오상원의 유, 예. 자, 근데 잠깐 어디 엎어지려고 해. 두 번째, 이 오상원의 유, 예, 얘는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죠? 의식의 흐름의 기법이 있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의식의 흐름 기법. 그리고 의식의 흐름 기법. 흐름 기법이 있다는 첫 번째 특징이 있고요. 요것만의 특징. 얘는 두 번째 특징은 시점이 교차합니다. 보통 소설 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쭉 가잖아. 1인칭이면 나가 있을 테고 이런 식이잖아. 근데 이놈은요 1인칭이었다가 갑자기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갑자기 그는 이렇게 나옵니다. 뭐? 1인칭과 3인칭이 교차합니다. 한 번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나는 그는 하다가 또다시 나는 또 그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교차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교차야.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 1인칭은 언제 1인칭에 해당되는 거냐면 아이씨 총살당했다의 나의 심리는 내가 제일 잘 알죠? 그죠? 바로 뭐냐면 총살 직전에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1인칭입니다. 그럼 3인칭은 뭐냐면 전쟁 상황은 다 3인칭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피란을 가다가 저쪽 보니까 국군이 총살당하는 걸 목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니다. 도와줄까 말까? 이건 내 1인칭이야. 근데 갑자기 뭐냐면 그는 어느새 방아쇠를 당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총 쏘고 싸우는 전쟁 상황은 다 그는 이렇게 3인칭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3인칭으로 표현한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 사건을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아무래도 나는 하면 주관적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건 제3자가 보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결국 이걸 통해서 독자들에게 야 독자들아 이 지금 얘네 총 쏘고 싸우는데 이게 맞는 거냐? 니들이 한번 판단해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독자에게 판단을 유도합니다.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이 글의 작품의 제목이 뭐라고요? 유예.